그 다음에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점유취득시효가 뭐죠? 그러면 245조에 우리 법 2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하면 이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가 현재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일부, 즉 토지는 일필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고 했죠. 일필. 그래서 일필의 단위의 일부에 대해서 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얘기인데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물일권주의라는 거 아시잖아요. 일물일권주의. 그죠?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 소리인데 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용익권은 되죠. 그죠? 소유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저당권, 즉 담보물권도 안 되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으면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되죠. 아시겠죠?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모아놨습니다. 봅시다. 일필 토지의 일부, 방금 얘기했죠. 또는 일동, 건물은 단위가 동입니다. 동. 한 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은 안 되고 용익물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구분소유권이죠. 구분소유권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게 한 동인데 이것을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건물 한 동이 하나의 물권의 객체인데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적이죠? 다 현관문 따로 있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별개로 이용할 수가 있죠? 다른 부분이랑 구분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 구분행위를 해가지고, 구분행위라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구분행위를 통해가지고 소유권의 객체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일물일권주의 예외죠. 왜냐면 원칙적으로 일물은 이겁니다. 이거 일물 예외죠.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에 집합물. 집합물이라는 게 뭐죠? 집합물이요.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가두리 양식장. 양식장. 여기에 무수히 많은 참치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 있죠?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해가지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은행에 가서 이 소유자가 난 이런 양식장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양식장 전체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다는 얘기죠.
담보를 설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양식장이나 돈사 또는 우사 뭐 이런 걸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집합물도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예외입니다. 그죠? 일물에 대한 예외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인목도 있습니다. 인목은 뭐죠?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좀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예. 보면 이 수목 이렇게 해서 수목이 있어요. 이 토지에 수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일물이에요. 이게 일물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니까. 그런데 이 수목들이 있는데 수목들이 분리돼서 하나의 거래 객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목들이 비싼 수목이에요. 비싼 수목. 금강송 이런 거라고 했어요. 금강송 이런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 수목들만 떼어가지고 소유권 또는 저당권에 객체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임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목법에는 이런 어떤 요건들이 갖춰지면 이를 하나의 분리된 수목 이걸 임목이라고 하는데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게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임목 등기가 되면 이 임목을 대상으로 임목만 소유권과 저당권에 객체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었는데 지금 물건이 두 개가 된 거죠. 토지 하나, 이 임목 별도의 물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목보에 따른 임목도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그리고 명인방법이라는 게 또 나오죠. 명인방법 뭐죠? 명인방법은 그냥 쉽게 소유자를 밝힌 팻말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팻말. 소유자를 밝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또 지금 수목 예를 하잖아요. 수목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임목법은 좀 절차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좀 한정적일 수가 있는데 이 수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토지 소유자의 수목에 을이 수목만 샀어요. 수목만. 벌채를 목적으로 수목을 샀어요. 근데 토지는 안 샀다는 얘기죠. 갑 소유 토지에 있는 수목만 을이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이제는 이 갑 소유 토지에 있는 이 수목은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을이 팻말을 이렇게 막 만들어요. 여기 있는 수목은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막 써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수목이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을 소유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임목이랑 다른 것은 임목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게 안 되고 소유권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한번 봤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한 거죠. 한 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맞고요. 3번 미분리과실. 명인 방법 수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분리과실. 그러니까 사과 열매, 어떤 토지에 있는 사과 열매에 대해서도 여기 토지에 있는 사과 열매는 뭐 누구누구 거야, 이런 것을 명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 명방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갱신이 됩니다. 4번 봅시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분리된 수목입니다. 분리된 수목.
붙어 있는 수목이 아니라 이제 이 그 수목이 분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별개의 소유권이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벌채되는 수목 같은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독립된 소유권이 객지로 되죠. 그죠? 5번 볼까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명의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을 객지한다. 이게 틀렸네요. 왜 그러죠? 농지 소유자랑 농지에 여기 농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경작물이 자랐습니다. 경작물이.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이 경작물의 소유자가 되나요? 안 된다고 그랬죠? 경작물은 경작하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농지 소유권이랑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경작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가 이렇게 팔았어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갑 소유였는데. 그렇다고 이 농작물 소유까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경작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을한테 뭐 그래도 이 농작물은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인 소유 토지의 농작물 경작한 경우에 명의인방법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경작자의 수로 속합니다. 그래서 명의인방법을 갖추어야만 이것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1번. 소멸시효가 뭐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소멸시효가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소멸시효?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안 돼요. 그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말고 점유권 같은 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 점유권? 안 되죠.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소멸시효는 뭘 행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점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점유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의권, 용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담보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 독립하게 소멸시효 그 대상이 되나요? 걸리나요? 소멸시효에? 안 되죠. 안 된다고 했어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피담보채권은 그대로 있는데 이 저당권만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할 뿐이지 이 담보물권이 독립적인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 신고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 봅시다. 상대방의 틀린 것 같아요. 상대방의 규칙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권이 아니죠. 맞습니다. 왜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과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죠? 객관적인 상황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자기 물건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 뭐가 어떤 소유권이 제한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상태만으로 하지 규칙 사유는 요건이 아니에요. 규칙 사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규칙 사유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3번 볼까요?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 구별된다. 구별되죠? 손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이 손해는 보전돼야죠.
그죠? 손해가 났으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는 거예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침해된 결과죠. 그걸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라고 하는 과거에 이렇게 현재 그 침해는 그 방해는 끝났는데 그게 여전히 결과물로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판례 밑에 우리 그 책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어놨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서 방해라 함은, 그죠? 물권적 청구에서 방해라 함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딱 끊고. 법익 지배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손해는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봤고요. 4번 볼까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5번 먼저 봅시다. 4번 봅시다 하면서 임차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번을 볼게요. 4번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죠. 뭐 A주택이라고 해볼까요? 채권자에 불과하죠. 임차인은요. 채권자입니다. 근데 어떤 제3자가 현재 임차인이 있는 이 A주택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자여야죠. 물권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죠. 이 임대인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꼭 임대인이 꼭 소유자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유자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채권자죠. 채권자. 임대인에 대해서 채권자잖아요. 임차인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나요?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에 기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어떤 구조죠? 이게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거죠. 대신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이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을 이 임차인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없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볼까요?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뭔가요? 그러면 뭐 뒤쪽에 다 나오는 부분들인데 보고 갑시다. 유치권 하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물을 이 갑이 을한테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공사를
도급이라고 합니다. 공사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 그죠? 도급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일을 부탁한 사람이 도급인이고, 일을 맡은 사람이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을은 어떤 권리를 갖죠? 갑에 대해서 채권자인데 공사대금 채권을 갖죠? 그죠? 공사대금 채권을 갖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줘야죠, 돈을. 공사를 의뢰했으면 공사대금 채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 을이 뭘 행사하죠? 플랜카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한마디로 갑이 지어달라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갑소유일 거 아니에요. 이 부지. 그죠? 이 갑도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을이 그래, 그러면 너도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너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응? 이 토지도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토지 샀지? 그래, 너도 빚 많이 나갈 거야. 그러면 나는 네가 돈을 줄 때까지 우선은 내가 이걸 유치하겠어. 유치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유치할게 하면 이걸 내가 가져갈게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유치라는 것은 점유를 수반합니다. 점유가 수반되는 거예요. 을이 유치한다 그러면 을이 이 공사 현장을 점유한다 이 소리랑 같은 얘기죠. 근데 이 유치권이 어떻게 침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점유를 이 사람이 뺏겼어요. 어떻게 뺏겼는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하지만 이 점유를 상실을 했습니다. 뺏겼어요. 점유를 약간 침해를 받았어요. 상실까지 아니고 침해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 을은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도 권리죠. 이 을은 유치권도 갖지만 점유권도 갖죠. 그죠? 이 전체에 대해서 점유권도 갖고 유치권도 가져요. 근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유권을 통해서 실현하기 때문에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점유권에.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 봤죠?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이 해설을 보고 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문제만 보고 풀지. 그래서 해설을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문제를 그냥 푸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지. 물론 이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이 해설 다 읽으셔야 돼요. 이 해설이 잘 되어 있는 해설입니다. 일일이 다 판례도 실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 해설을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